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5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국어 해설 강좌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강좌는 여러분의 고졸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서 준비된 강좌고요. 여러분들 이 강좌를 시험을 보고 나서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대부분은 시험을 치르기 전에 과연 이 시험 내가 도전할 만한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 검정고시 시험은요, 가장 중요한 거, 그 공부의 시작과 끝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만요, 확실히 잘 풀 수 있다고 하면요, 합격은 정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의 본 교재에서 또 동일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제재도 물론 출제가 됩니다. 국어는 워낙 범위가 방대하고 특히 뭐 비문학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제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암기 위주의 어떤 학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고 이론이 뭔지를 꼭 가지고 가셔서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과연 어떤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또 시험을 본 분들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틀렸었구나 라는 어떤 그 기억을 좀 가지고 해설 강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할게요.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예로 옳은 것은, 자, 그 표준 발음법 제18항인데요. 받침, 그, 드, 부 계열이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파열음이요. 자, 파열음 하면은 소리가 어떻다? 소리가 터지는 소리가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하죠. 공기를 막았다가 터지는 이 파열음, 그드브 계열이 지금 뭐랑 만났다? 비음과 만났어요. 비음하면 공기가 코 안에 머물러서 여기 코 안을 이렇게 울리면서 내는 소리죠. 자, 그러면 얘가 니은, 미음 얘랑 만나면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기역이 이응으로,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을 만나서 니은으로, 그 다음에 이 비읍 계열의 어떤 푸, 리을 비읍, 리을 피읍, 비읍 시옷이 각각 미음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비음이 아닌 이 파열음이 만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비음이 된 거죠. 그러면 비음이 아닌 녀석이 비음이 됐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비음화라고 하죠. 화. 자, 여러분이 희윤화 됐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희윤이 아닌 사람이 희윤처럼 된 거죠. 그러면 비음이 아닌 파열음이 결국에는 비음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음이 돼버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비음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비음화가 적용이 된 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조건을 보면 되죠. 기역이 이 니은, 미음 혹은 디귿이 니은, 미음 만나서 이응, 니은, 미음 이렇게 된 거 뭡니까? 정답이 2번밖에 없죠. 국물 보시면 국물에 이 기역이 결국에는 물에 미음을 만나서 이게 어떻게 소리 나더라? 국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적을까요? 국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조건만 잘 지금 따라 해도 문법 문제가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 문법 하면요 포기해야 되는 부분, 머리 아픈 부분, 안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한번 하면요 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문법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이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는, 자, 지금 조건을 봅시다. 항상 조건이 너무 중요하죠.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고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또는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다. 자,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다. 그럼 단어의 중심 의미가 뭡니까? 어근이죠. 그러면 단어의 중심 의미가 어근이면 단어의 부차적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이걸 접사라고 하죠. 그럼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합성어라 부릅니다. 합성어.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단어는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 혹은 그 옆에 붙어서 분리가 가능한 말
우리가 단어라고 하죠. 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근이에요. 단어의 중심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이 단어가 크게 어근이 하나면 단일어. 그 다음에 어근과 아까 얘기했던 접사 혹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그런 형태가 이제 복합어예요.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뉠 수 있어요. 합성어는 지금 봤던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거고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면 파생어죠. 예를 하나씩만 적어줄게요. 단일어는 뭐 하늘 같은 거고요. 합성어는 국 플러스 밥, 국밥 같은 것도 합성어가 되고요. 파생어에는 뭐가 있을까요? 맨몸, 그쵸? 접두사 맨과 어근, 몸이 결합된 맨몸 이런 게 파생어가 되겠죠. 그러면 합성어이면서 자,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움직임 또는 작용. 이게 뭡니까? 우리가 품사로 따지면 이게 1번 조건이었죠? 품사로 따지면 이게 뭡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움직일 동사죠. 자, 그래서 합성어인 동사, 우리가 줄여서 합성동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1번, 뛰놀다. 자, 뛰다라는 어근이 있고요. 놀다라는 어근이 있죠. 그리고 뛰놀다 자체가 뭡니까? 동사. 그래서 정답이 쉽게 1번 나왔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달리다는 뭡니까? 달리다는 하나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조건을 바로 넘어가니까 얘는 패스를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높푸르다. 자, 높고 푸르다인데 앞에 1번도 그렇고 뛰어놀다인데 이거를 사실은 이 합성어 가운데서 연결어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략돼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걸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통사적 합성어도 결국엔 합성어죠. 자, 그래서 높푸르다는요. 합성어의 조건은 맞습니다. 높이라는 어근과 푸르다라는 어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품사에서 뭡니까? 얘는 상태나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는요. 하얗긴 하얀데 어떻다? 새하얗다. 그럼 여기에서 뭐에 들어갈까요? 새라는 강조의 그 색깔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새빨갛다. 그렇죠? 샛노랗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색깔을 강조하는 접두사인데요. 요 새하얗다는 뭐에 들어간다? 파생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요. 밑줄 친 단어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자, 3번 문제는요. 뭐 필기할 것도 없이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가, 잘못한 대가를 치르다. 가격을 내리자 손님이 늘었다.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이걸 다 대치해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뭐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1번밖에 없죠. 대가, 그 다음에 가격,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3번은 좀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듣는 이를 높이고 있는 문장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높이법 문제는 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높임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 있고요. 그걸 듣는 사람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는 객체예요.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듣는 이를 높이고 있는 문장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당연히 이 중에서 뭡니까? 듣는 이, 상대, 청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요 부분을 고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체 높임은 보통 주체 높임 서나무 어미 시를 사용하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다. 아버지께서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열심히 국어를 가르치신다. 시를 넣었죠. 그래서 주체 높임 서나무 어미 시를 사용하더라. 그러면 객체 높임은 주로 뭘 쓸까요? 할머니를요,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철수가. 여기서 틀린 말이 뭐예요? 할머니인데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데리고 가는 건 뭐 강아지나 그 다음에 뭐 남동생이나 그쵸? 이런 존재들만 데리고 가지 할머니는 어떻게 가야 돼요? 모시다.
그 다음에 할머니니까 묻다가 아니라 뭡니까? 여쭈다. 요런 것들이 특수 어휘로 활용하고 있는 어떤 객체 높임어이죠. 그러면 이 상대 높임은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종결법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 여러분 종결법이라고 하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랑 여러분 친구한테 얘기할 때랑 말이 같아요. 선생님한테 뭘 붙여요? 대표적으로 요를 붙이죠. 그래서 종결법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할 때 반말을 쓰느냐 존댓말을 쓰느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결법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군대에서 뭐 흔히 사용한다는 다나카체라고 얘기한다는 하십시오체가 있죠. 그래서 다, 나, 까 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뭐뭐 하우, 그쵸? 하우체. 그 다음에 하게체. 그 다음에 헤라체. 이런 것들이 좀 격식을 갖춰 사용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해우체, 해체. 이런 식으로 격식이 없는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비격식체인 그 것들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상대를 낮추거나 높이는 게 바로 상대 높임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를 높이는 건데 낮추는 것도 상대 높임법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뭐 해, 이건 뭐 상대를 높이는 거 아니죠. 뭐뭐 해라, 이건 명령 중에서도 굉장히 낮추는 건데, 그래서 얘는 등급이 아주 높임, 그 다음에 얘는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어제는 지금 아버지께서 늦게 귀가하셨어. 이거는 시를 사용한 주체 높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제가 형 대신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는 상대 높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누나는 동생을 데리러. 자, 데리러는 뭡니까? 모시다를 써야 사실은 높은 사람한테 써야 되지만 얘는 동생이니까 데리러죠. 그러니까 객체 높임을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고. 4번, 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내. 여기 분명히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2번 아니면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는 2번 아니면 지금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는 4번을 고르실 텐데 분명히 듣는 일을 뭐하고 있는? 높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상대 높임법 중에서도 낮춤이 되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를 고르시는 게 타당한 거죠. 조금 어렵습니까? 그래서 조금 쉽게 내면요. 상대 높임을 그냥 고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어렵게 내면 상대 높임 중에서 높임과 낮춤을 좀 구별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국어, 모국어 화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직감적으로요, 어렵지 않게 2번을 고르실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5번부터 8번 현대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부터 8번은 이제 정지용의 향수인데요. 선생님 본교재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지용의 향수, 뭐 유리창 이런 것들은 항상 좀 자주 나오는 그런 제재죠. 자,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향수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어디가 그리운 거예요? 고향이 그리운 거죠. 자, 그 고향의 그리움을 우리가 잘 감각적으로 표현된 시인데요. 반어적인 표현 이런 건 없죠. 1번에서 말하는 반어적인 표현 같은 거 없고요. 당연히 현실의 모순 드러나지 않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요. 이런 시인데. 자, 2번 선택지가 좀 어렵습니다. 2번 별표 칠게요. 자, 지금 5번의 2번 선택지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오히려 공부를 한 사람들이 틀릴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2번이 정지용 시에서 자주 등장하고 정지용의 다른 시,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은 2번 선택지를 다 부합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감정을 절제해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감정을 절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감정을 폭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제를 할 때 뭘 사용하냐면 이미지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그 정서를 좀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왜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진짜 슬픈데도 슬퍼하지 않고 꼭 참으면 그게 더 슬픈 거 있죠. 예, 그런 느낌을 더 주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번 선택지에 부합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정종의 유리창 같은 거죠. 아이야, 너는 마치 누구처럼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번 선택지에는 요걸 하나 필기를 해주세요. 정지용의 유리창에서 오히려 이런 게 드러나고 여긴 드러나지 않는다. 3번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화자가 대상을 관찰한다. 뭐 딱히 뭘 관찰한다기보다는 내가 그리워하는 그 고향 자체를 회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후렴구를 사용하여 시 전체에 통일된 인상을 준다. 후렴구가 뭡니까? 여기서는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죠. 그래서 우리가 후렴구를 사용하면요. 시상이 굉장히 집약되기도 하고 안정되기도 하고 또 운율감도 형성되고 아주 많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후렴구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안정감, 통일성 등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고르실 것 같습니다. 자, 6번이요. 윗글에 드러난 고향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은 이걸 시를 잘 안 읽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의 모습 하면 고향이 그리운 거잖아요. 그럼 뭔가 고향이 부정적이면 그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4번 보면 풍경은 아름답지만 인정이 메말랐다. 지금 맨 마지막 그 옆만 봐도요.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럼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정다운 곳이죠. 근데 인정이 메마른 거는 뭐 지금도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를 그리워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6번은 4번이 되겠고요. 7번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 것은 자 만약에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 공감각적 심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죠. 자 우리가 과연 이 공감각이 무엇인가? 아까 감정을 절제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미지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 심상과 이미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정막이 흐르고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조금 어린 학생들에게도 질문을 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상은 마음에 떠오르는 거고 이미지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이렇게 막 얼버무려요.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마음에 떠오르는 상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자로 쓴 거고요. 이거는요. 영어로 쓴 것 뿐입니다. 결국엔요. 공감각적 심상은 공감각적 발음이 어렵죠. 공감각적 이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랑 심상이랑 똑같다를 아는 순간 여러분이 시에 대해서 심상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공감각이라는 건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된다,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감각의 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고졸 시험을 넘어서 내가 수능까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공감각적 심상만 막 공부하시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냐면 감각의 전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수능 같은 데는요.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각에 뭐뭐 있어요? 시각, 그쵸? 청각, 후각, 미각, 그쵸? 촉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감각을요. 감각이 바뀐 것으로 표현해요.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항상 예문으로 이거 나오죠? 땡땡땡. 종소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푸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푸른 종소리 이렇게 썼어요. 종소리라는 감각은 뭐죠? 청각이죠. 이 청각을 푸르다라는 뭘로 바꿨다? 시각으로 바꿨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희은화, 비음화 할 때도 했지만 시각이 청각화된 거예요. 청각이 시각화된 거예요. 당연히 청각이 시각화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요렇게 바뀐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정답은 기억 1번이죠. 금빛 게으른 울음. 금빛이니까 선생님 노란 걸로 한번 써볼까요? 금빛 게으른 울음.
울음이라는 감각은 뭐다? 청각이죠. 청각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청각의 시각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감각적 심상은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하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에서 심상과 이미지는 중요한 문제 요소다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8번이요. 윗글과 다음 시조의 공통된 전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8번 보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뭐 챕터에도 선생님 이제 교재에도 본교재에도 이제 그 테마로 묶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각을 둘이를 좀 다르게 보면 하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고 하나는 이제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목도 이제 그리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 물어봤네요. 그렇죠? 8번의 황진이도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인물 중에 하나죠. 고전 시가에서. 이분은 신분이 뭡니까? 기녀죠, 기녀. 그러면 기녀 신분으로 쓴 이 지금 세 줄짜리 작품을 우리 뭐라고 해요? 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8번을 우리가 황진이의 기녀 시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시조를 보시면 시조는요, 제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제목을 안 만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다른 책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따서 이렇게 제목처럼 해요. 동짓달, 기나긴 이렇게 이거를 제목으로 삼아서 나와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제목처럼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동짓달의 이 시옷은요. 오탁 아닙니다. 옛날에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의 의, 동지의 달. 그쵸? 가끔 선생님 오타 났어요.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기출 문제인데 거의 정확하게 하시죠. 그쵸? 동짓달에 동지하면 언제입니까? 선생님 요번에 지났는데 팥죽을 먹는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 기나긴 밤에 허리를 딱 베어내어서 자 달의 허리를 싹 뱁니다. 춘풍 니불 안에 서리서리 널었다가 어론님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님. 그 님이 오신 밤이면 그걸 다시 펴겠다. 그러니까 밤의 시간을 마치 잘라내서 이불 안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막 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잘랐다 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마치 잘랐다 펼 수 있는 것으로 바꾸죠. 이런 추상적인 거, 다른 말로 할까요? 관념적인 것을 잘랐다 이어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관념. 그렇죠? 이 관념이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생각 혹은 이 추상적인 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념의 구체화.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잘랐다가 나중에 이어서 붙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이 표현법을요.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잘 나오죠. 어쨌든 주제는 뭡니까? 난 이미 없어. 밤이 너무너무 외로워.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아껴놨다가 님이 오시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어때요? 너무 짧아요. 그 시간에 이어서 붙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서는 그리움 고르시면 됩니다. 8번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부터 11번 우리가 연료, 춘향, 수절과 판소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교재에도 이 연료, 춘향, 수절가를 실어놨는데요. 사실 이게 판소리 그 소설 자체가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그 판소리 사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춘향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설 그 형태고요. 이 지금 가라고 된 건 노래 가짜잖아요. 그래서 판소리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부분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이제 그 춘향이가 이몽룡을 이제 떠나보내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봉관사또, 새로 부임한 봉관사또에게 난 수청을 안 들을 거야. 당신을 모실 수는 없어.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해서 결국엔 옥에 갇히고 이제 그 이몽룡은 이제 뭐 이렇게 허름한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과거 급제한 상태로 나타나서 옥에 갇힌 춘향이를 막 구해주는 그런 지금 마지막 장면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판소리니까 굉장히 운율이 느껴지죠? 모든 수령 도망갈 때 운율이 느껴지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말도 안 되는 판소리가 좀 나왔는데 운율 판소리 그 사설은 운문체다. 운문체와 어떤 그 이제 산문체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운문 그래서 리듬이 딱딱 맞는 그런 운율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2번 당대 지배층에 대한 풍자가 드러난다. 지배층은 누굽니까? 바로 그 억지로 너는 기녀야. 나의 그 수청을 거절할 순 없어. 라고 하면서 본관사또가 굉장히 좀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서 이제 풍자가 드러나고 있고요. 3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지금 보시면 대화 따옴표가 보이죠.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자더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4번. 이 배경 묘사를 통해서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배경이요, 딱히 어떻다라고 하고 그 배경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이게 인물과의 어떤 갈등, 그 갈등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고 인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주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 되겠고요. 그 지배층에 대한 풍자는 요 부분에 보면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극대화되긴 하는데요. 이 앞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챙겨야 되시는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풍자인데요. 풍자하고 해악은 이제 고전 문학 작품을 볼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풍자라고 한다면 둘 다 공통점은 어떤 웃음인데 그 웃음 중에서요. 얘는 공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비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몽룡이 그 남루한 복장을 하고 와서 지금 본관사또의 그 생일상을 봤더니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는 엄청나게 이제 막 상을 받아놓고 막 이제 돈을 막 받고 부정부패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꼬집는 시를 적죠.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그 웃음에서도 좀 공격적인 비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풍자라고 하고요. 해악은 웃음인데 어떤 웃음이냐면 좀 연민에 가까워요. 안타까움, 그쵸? 애정 어린 좀 익살스러움,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흥부전에서 흥부가 이제 밥 타령하면서 막 오랜만에 밥을 봐가지고 밥을 밥님 막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같은 웃음이지만 걔는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죠. 걔가 뭐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풍자와 어떤 해악을 구별하시는 거 이제 9번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10번에 1번에 뭐가 나옵니까? 해악이라는 선택지가 나오죠. 자, 수령들의 행동을 해악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괴 잃고, 과줄 들고, 병풍 잃고, 송편 들고, 탄건 잃고, 용수 쓰고. 여기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해도요. 뒤에 보세요. 칼집을 쥐고 오줌을 누기. 일단 상황이 정말 웃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모든 수령이 도망을 가면서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나열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니은. 수청 많이 들려하고 관전에 포악한 춘향이로다. 지금 춘향이가 왜 옥에 갇히게 됐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디귿. 내려오는 관정마다 개개의 명관이로다. 자, 지금 춘향이가 마지막으로 갇혀있고 어사또인 이몽룡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내 수청 들래?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고 내려오는 관장마다 개개의 명관이구나. 너 진짜 명관이야 라는 건 여기서 칭찬일까요? 반어일까요? 자, 지금 춘향이는 연려로서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지배층은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자신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막 괴롭히고 있으니까 명관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게 반어인 거죠. 반어. 자, 반어는 뭡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엄마나 또 다른 분들을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막 김치를 먹다 김치통을 탁 엎었어요. 그럼 막 국물이 낭자하고 막 이러겠죠. 그럼 엄마가 막 저기서 쫓아오면서 뭐라고 해요? 그래 잘했어 뭐 이렇게 하시죠.
진짜 잘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반어는 겉과 속이 반대인데 명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반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공명정대함을 친송하고 있다. 요 부분이 잘못이 됐죠. 그래서 10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층앙정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남기. 남기하면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럼 나는 변화하겠다, 변하지 않겠다?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자신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법 뭡니까? 서리법. 여러분들 서리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번엔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의문의 형식으로 변합니까? 그럼 예스도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강조죠. 그렇죠?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서리법.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11번 A와 같은 방식의 언어 유의. 자, A는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뭔가 이상한데요? 추워라까지 괜찮아요. 문이 들어오는 건가요? 바람이 들어오는 건가요?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다, 그 다음에 목 마른다, 그 다음에 물 들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걸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이걸 뭡니까? 도치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11번은요. 도치에 의한 언어 유의를 찾으라는 건데 지금 딱 보니까 2번이네요.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가 버렸다가 아니라 이가 빠져서 말이 헛나간 거죠. 그렇죠? 선생님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 때인가 급식을 먹었었는데요. 고기가 이에 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가 고기에 꼈어 라고 얘기했어요. 이가 고기에 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2번이 되겠고요. 12에서 13은 세계인권 선언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문학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이 글이 어떤 목적으로 쓰인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윗글을 선포한 목적이 뭐냐? 윗글을 선포한 목적은 우리가 몇 단락에 나와 있을까요? 3문단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서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인권 권리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이걸 선포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문학 푸실 때는 어느 단락에 정답이 위치할지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어느 단락인지. 그래서 그 비문학 풀 때는 그 앞에 1, 2, 3, 4 단락 앞에 선생님이 이걸 넘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락 이름을 숫자로 붙이셔서 어느 단락에 이 내용이 있더라 라는 거를 연결하시면 비문학은 사실은 틀릴 일이 없죠. 선생님은 눈알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쫙 읽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어느 부분인지를 이제 딱 보시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비문학은 오히려 틀릴 일이 많이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세계인권 선언문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뭡니까? 이제 유엔 총회가 사람들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선포한다라고 해서 1조, 2조, 3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선언문 조항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 모두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면 안 되고 우리는 누구나 생명이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조에 보면 종교나 이런 게 달라도 우리는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특정 종교가 너무 극대화된 그 세력들이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럼 세계인권 선언문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좀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떤 전 세계적인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3번.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것은? 자, 이런 문제는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넘버링을 해서 봤을 때 없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죠. 이 선언을 선포한 주체는 어디 나옵니까? 4문단에 뭐라고 나와요? 유엔 총회라고 나오죠. 이 선언을 제정한 배경. 왜 이런 선언을 제정했을까? 자, 그래서 인권을 보면 서문에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뭔가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했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죠. 그래서 1문단, 조금 더 확장하면 2문단까지 볼 수 있겠죠? 자, 권리를 보장받는 대상은 아까 말했던 모든 인류가
또 이제 그 회원국 국민회, 그래서 사문단에 나와 있고요. 4번, 이 선언을 위반했을 때 제재 조치는 나와 있지 않죠.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14번부터 17번 트럭 아저씨를 좀 볼 텐데요. 자, 트럭 아저씨는 이제 박완 선생님 작품이고 선생님 교재에도 수록이 되어 있죠. 자, 트럭 아저씨 수필이라고 좀 쉽다고 해서 이제 막 자기 생각대로 풀면은 좀 틀릴 수가 있죠. 자, 봅시다. 트럭 아저씨의 핵심 내용을 선생님 좀 요약해주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주면, 이 박완 선생님은 소설가죠. 소설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필을 많이 쓰시는 편인데, 수필에는 그 지어서 쓰는 게 아니라 뭐가 드러나 있다. 글쓴이의 경험과 그다음에 생각이 사실적으로 또 진솔하게 녹아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마당 있는 집에 살아요. 마당 있는 집. 그려볼까요? 오랜만에. 자, 이 집에 사는데 여기선 충분히 텃밭을 일궈서 채소를 키울 수 있어요. 그림을 좀 못 그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을 좀 못 그려요. 이 텃밭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는데 이 채소를 키워서 처음에는 먹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더라. 트럭을 몰고 야채 가게 아저씨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럭 아저씨에게 야채를 팔아주기 위해서 이분은 이제 뭐 콩이나 마늘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굳이 길러서 먹지 않고 이분에게 삽니다. 굉장히 이 트럭 아저씨에 대해서 뭘 가지고 계세요?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 싸다는 얘기는 이분이 인심이 좋아서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런 거지, 진짜로 가격을 알아보고 진짜 이 트럭이 싸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트럭 아저씨한테 사는 이 야채를 굉장히 가족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할까요? 그거 흙 다 묻어서 일일이 손질하려면 오히려 더 힘들다. 깨끗이 손질된 야채를 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요, 아니에요. 이 트럭 아저씨를 위해서 내가 그걸 사고 그거를 다듬는 것도 난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분 어떤 부분입니까? 현대에서 얘기하는 계산하는 이해타산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의 것도 좀 내어줄 수 있는 좀 넉넉한 성품?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나는 현재까지도 채소 농사를 짓고 있다. 아니요. 채소 농사는요, 처음에 지었지만 짓지 않고 있어요. 1문단에 나옵니다. 단골이 되면서 채소 농사가 시들해졌다. 작년부터는 아예 안 하게 되었다. 라고 나오죠. 2번. 나는 트럭 아저씨의 채소 가격에 부담을 느낀다. 선생님 분명히 뭐 얘기해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1문단의 그 중간 부분에도 나오죠. 왜 이렇게 싸요?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3번. 나의 동네는 화초와 채소를 가꾸는 집이 많다. 자, 지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다들 조금씩은 마당이 딸린 땅집 동네라서 화초와 채소를 가꾸는 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3번이 일치하고요. 4번, 식구들은 채소를 다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좋아한다. 자, 지금 보면 식구들은 이 문단에 우리 식구들은 내 수고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주는 것 같아도 다듬고 나면 그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질을 수고스러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와 같이 관용적 표현이 사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관용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는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관용적 표현, 관습적 표현,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요, 습관적인 거예요. 계속 옛날부터 그렇게 사용해왔고, 또 새로운 두 단어를 겹쳐서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특별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보통 몇 가지가 있냐면, 관용어, 그 다음에 속담,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격언,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가를 보면요, 가가 손이 크다라는 얘기네요.
손이라는 핸드의 의미를 확장해서 우리가 손이 크다라고 하면 뭐라고 의미를 만들어내죠? 씀씀이가 넉넉하다. 씀씀이가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손이 큰 사람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이만큼 하죠. 선생님도요, 손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막 부침개를 부쳐 먹었는데, 부침개를 이만큼, 산을 쌓아서 할 정도로 선생님도 좀 손이 크죠. 자, 그러면 그런 지금 관용적 표현이 사용된 예가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4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는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 자, 우리가 귀가 얇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귀가 참 어떤 두께가 얇은 게 아니라 귀가 얇다라는 건 남의 말을 우리 팔랑귀라 그러죠? 잘 듣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오빠는 발이 넓다. 선생님도 항상 좀 발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발의 넓이가 넓은 게 아니라 뭐가? 인맥이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언니는 작품을 고르는 눈이 높다. 이 눈이 높다라는 건 어떤 안목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기준이 까다롭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래 있던 귀, 발, 눈이 얘 지금 서술어랑 만나서 새로운 의미가 형성이 되는 예죠. 근데 1번은 환절기마다 목이 아프다는 뭡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정말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목구멍이 아프다. 그런 의미니까 관용적 표현이 사용된 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기역과 니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부분을 묻는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역을 보시면 똑같은 야채예요. 기역과 니은. 그런데 똑같은 야채지만 사실은 좀 달라요. 자, 기역은 푸성귀라고 부르고 싶은 상태의 어떤 야채예요. 뿌리채 뽑혀 있는. 자, 그래서 얘는 누가 파는? 트럭 아저씨가 파는 푸성귀라고 하는 어떤 그 자연 그 자체의 야채고요. 얘는 정말로 그 공장의 어떤 자동 운반 장치에서 잘 씻겨지고 다듬어져서 나오는 그런 야채죠. 약간 인위적이죠. 그래서 얘는 좀 자연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좀 인간의 손을 탄 인위적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이에 타산적이지 않고 넉넉한 성품을 지닌 이 글쓴이가 트럭 아저씨한테서 사는 건 뭡니까? 바로 요거죠. 야채. 푸성귀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 안 좋게 생각하겠죠. 부정적으로. 자, 그러면 기역 부분 봅시다. 기역은 손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트럭 아저씨한테 사는 거니까 손질해야 되는 그 자체죠. 뿌리까지 흙이 뽑혀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번, 기역은 직접 심고 키우는 보람. 아니야. 아저씨한테 사고 있는 그런 야채죠. 그쵸? 3번, 니은은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한다. 아니요, 어린 시절의 나는 푸성귀 그 자체죠. 그쵸? 얘는 지금 인위적으로 씻겨 나온 앤데.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씨 뿌리고 가꾼 이들의 연대감을 갖게 한다.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산문단을 보시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야채, 밑줄이 있으면 항상 어디를 봐야 되냐면 밑줄 앞뒤를 봐야 되거든요.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어떤 야채, 그래서 공상품과 같다. 그렇죠? 인위적인 어떤 자연이 아니라 공상품과 같다. 여기다 적을까요? 자, 그래서 얘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16번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7번. A와 B에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품은 자, A하고 B를 보면 트럭 아저씨가 오면 뭐라도 좀 팔아주려고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그쵸?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B 부분은 무엇보다도 내 단골 트럭 아저씨가 불경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어떤 부분 인정이 많고 넉넉한 성품. 그러면 그 부분을 고르면 17번의 답은 3번을 고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부터 19번입니다. 선생님 본교재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이제 독립신문이 되겠는데요. 윗글의 표기상의 특징은 이제 독립신문은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중세 때부터 쓰였던 표기법과 근대에 이르른 지금 현대에 가까운 표기법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표기상의 특징은 문장 부호가 있나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안 보이는데, 그렇죠? 문장 부호는 아직 없어요. 주격조사는 이만 사용되었다.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험이라. 또 국문에 이렇게 귀절을 떼어 쓴즉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 가. 그쵸? 가는요. 중세 끝 혹은 근대 초에 등장했다라는 거죠. 옛날엔요. 주격조사가 뭐밖에 없었어요. 이밖에 없었지만 이제 현대 가까워지면서 가가 등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지 않았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어두자음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 어두자음군이 뭔지는 좀 모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볼게요. 어두라는 건 단어의 첫머리예요. 어두를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단어의 첫머리. 그럼 자음군은 뭡니까? 군이 무리군자예요. 단어의 첫머리에 뭐가 온다고요? 자음의 무리들이 오는 거예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봅시다. 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렇게 안 쓰죠. 지금은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한 글자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각각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음군, 어두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세 때부터 자음군은 비읍계, 비읍 시옷계, 그다음에 뭐 시옷계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지금의 쌀이 부살 이렇게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뭐하다 남아 있더라.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4번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우리 신문이 끊어 적는데요. 그쵸? 두 번째 줄 보면 다 보게 홈이라. 옛날에는 홈이라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끊어 적는구나 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어 적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 쓰는 것은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쓰는 것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쓰는 것은 이렇게 쓸 텐데 이거를 이어서 지금 아래아가 살아있는 상태? 쓰는 것은 이 부분이 아래아 이렇게 쓰는 것은 하고 이어 적기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 둘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문은 한문보다 배우기가 쉽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해서 나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이제 그 첫째는 배우기가 쉬운 좋은 글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은 맞고요. 2번 조선에는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많다. 자, 지금 조선에는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미라라고 이제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번은 2번이 오답이 되겠고요. 3번 국문을 쓸 때 구절을 띄어 써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또 이렇게 국문에 귀절을 떼어 썼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3번도 맞고요. 4번 국문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가 쉬울 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19번은 4번도 정답이 4번도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오답에 이제 잘못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꽃샘추위가 물러가는 4월입니다. 우리 땡땡 회에서는 그동안 미뤘던 여러분 잘 틀릴 수 있는 맞춤법 문제가 이제 20번 문제일 텐데요. 우리가 밀었다, 밀었던 이렇게 쓰면요. 원형이 기본형이 뭔지를 좀 봐야 돼요. 미, 루,
던인데 이게 줄여지면 우하고 어가 축약이 돼서 뭐가 됩니까? 미뤘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뤘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우가 그냥 자기 맘대로 탈락해버린 형태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밀었던이 아니라 밀었던. 1번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2번 구성원으로서, 자 뭐뭐로서와 뭐뭐로서의 차이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요. 로서는요 방법이나 수단을 가리키고요. 로서는 자격이나 지위입니다. 방법, 수단.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찌르고 있어요. 내가 너를 칼로써 좀 잔인한 예문이네요. 칼로써 찌르겠다. 그러면 로서가 아니라 로서죠. 자,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은 선생의 로서, 자격이나 지위. 이 문제는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 중학생들 학업 성취도,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문제에서도 잘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다른 글 같은 거 혹은 이제 뭐 문자 같은 거 쓰실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맞춤법 중에 하나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구별하셔서 쓰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절대로, 꼭. 이게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항상 이런 단어적인 문제는 뭐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를 참고하시냐면 그 나라에서 발행한 사전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을 이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정확히 루트는 이제 국립국어원 안에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인데요. 거기서 검색을 하시면 단어 뜻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예문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냥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단어를 검색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좀 불명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여기서 검색을 하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검색을 하길 바라는데 이걸 찾아서 보면은 얘는 절대로도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혹은 이제 그 틀림없이 요런 부분으로 이제 차이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절대로하고 꼭은 잘 보면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꼭 납부를 해야 된다가 지금 기한 내에 절대로 납부를 해주십시오 라는 건 오히려 절대로 납부하지 마십시오가 훨씬 더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는 꼭 긍정의 의미랑 좀 같이 쓸 수 있는 꼭을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 부분이 참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비와 바람이 불다. 노래도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 자, 그러면 비도 분다, 바람이 분다.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되죠. 바람이 부는 건 대응이 되는데 비는 분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바람직하게 고치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지금 정답으로 고친 걸 봤더니 바람과 비가 내릴 경우, 내리다라는 건 썼지만 이제 바람이 내리는 거니까 이제 호응이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고쳐 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게 바로 4번이 되겠고요. 21번부터 24번은 우리가 많이 봤던 소설이죠.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인물, 초점이 되는 인물은 누구더라? 허생원이죠. 허생원이 평생에 단 한 번 인연이 있었던 여인네가 있었으니 그 여인네가 누구다? 성서방네 처녀. 자, 그러면 그 성서방네 처녀가 집안 사정으로 이제 울고 있었죠. 울고 있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물레방아. 거기서 옛날에는 연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와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얘기를 지금 친구인 누구한테 해주고 있어요? 조선달한테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임새를 넣어주죠. 아유, 팔자에 있었나 보지.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얘기해 주니까 아, 지식이 또 똑같은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 받아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조선달과 허생원은 이제 그 같은 어떤 그 보부상이죠. 이제 그 장돌뱅이의 그 떠도는 삶을 살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요 지금 과거에 인연을 맺었던 이 아름다운 여인네는 성서막내 처녀.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이제 옷을 벗어도 되는데 하필 뭐가 밝아서, 달빛이 너무 밝아서 이 사람이 물레방앗간에 들어갔다가 울고 있는 처녀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하얀 그 달밤에서 일어났던 어떤 로맨스, 이 부분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묘사하고 있어요? 메밀밭이 달을 만났을 때. 이 메밀꽃밭은 굉장히 하얗죠. 그런데 달이 이렇게 두둥실 뜬 메밀꽃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온통 까만데 하얀 꽃이 달빛을 받아서 아주 흐뭇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부분이 어딥니까? A 부분이죠. 그래서 소설이지만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굉장히 섬세한 묘사가 드러난 부분이 A 부분이죠. 그래서 23번 문제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이 뭐 나와 있나요? 로맨스 얘기, 지금 옛날 얘기. 평생에 딱 한 번이었던 그 아름다운 로맨스 얘기하고 있는데 1번은 안 나오죠. 3번 짧고 압축된 문장. 뭐 이렇게 짧고 압축되지 않아요.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 들리며 막 그림을 그리듯이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죠. 3번 아닙니다. 4번 험준한 산길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거 더 아니죠. 메밀꽃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번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서정적인 분위기. 자, 서정적인 분위기가 좀 어렵다.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낭만적인 분위기. 선생님의 강아지가 있는데요. 애완견인데 이름이 눈설자를 써서 설이에요. 어떻게 눈설자를 쓰게 됐냐면 그 종류는 마르티스인데 그 선생님이 그 강아지를 3살 때 이제 받게 됐는데 그 주신 분이 시인이셨어요. 그래서 아, 너는 참 피부가 하얗구나 라고 해서 이름을 눈설자를 쓰셨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른 친구한테 해줬더니 어머, 얘 그거 너무 서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정적이라는 건 서정의 장르가 뭡니까? 시죠. 시에 가깝고 우리가 시를 읽으면 느끼는 거 어떤 느낌?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렇죠? 좀 정서적이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서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 라는 거 23번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도 아까 내용 설명하면서 드러났었죠. 조선달의 역할. 조선달은 분명히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들어줄까요? 아, 그래, 네가 이때 이 얘기를 하고 싶지? 그래, 달밤에 있었던 그 얘기 한번 해봐 라고 얘기를 받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고 있다 라고 해서 3번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21번입니다. 성서막내 처녀는 봉평에서 뛰어난 미인이었다. 뭐 이게 감각적으로 미인이 아니면 기억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항상 뭐에서 찾아야 돼요? 지문에서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A 부분 뒤에 지금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라고 하면서 성서막내 처녀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그 얘기를 하는데요.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미모가 어떻다? 아주 뛰어났다 라고 나오죠. 키워드가 뭡니까? 일색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21번에 이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성서막내는 허생원을 피해서 제천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이 집안 사정상 이제 간 거고요. 허생원은 성서막내 처녀를 만나려고 물레방앗간으로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달밤 때문에. 그래서 그 밤중에 돼서 개울가에 목욕하러 갔다가 그냥 이렇게 벗어도 되는데 왠지 너무 밝으니까 부끄러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4번 동희는 허생원의 이야기를 듣기가 거북해서 꽁무니에 섰다.
자, 지금 보면은 허생원의 이야기가 거북해서 꽁무니에 섰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길 자체가 동이까지 가기가 좀 어려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뒤로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21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의 마지막 문제. 요즘에 좀 추세는 이 쓰기 문제, 개요 문제를 좀 25번에 많이 두는 건데요. 아마도 여러분의 어떤 좀 긴장을 풀게 이제 다 왔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마지막 쓰기 문제를 푸세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주제를 챙기셔야 되고요. 주제하고 본론의 관계성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쓰기 문제. 장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죠, 여러분? 바로 개요죠. 이 개요 작성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수능에도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수준,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는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으면 그런 류의 문제도 얼마든지 잘 푸실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중요한 거는 글을 어떤 내용을 쓸 건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제를 보셔야 돼요. 주제가 뭡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이에요. 요즘에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그럼 이거에 대한 글을 쓰는데 바로 해결 방안을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처음 서론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어야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저출산이 됐는데 그 원인을 밝혀줘야 되죠. 근데 이 본론을 볼게요. 자, 서론에서는 당연히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본론인데요. 본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출산의 원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원인을 각각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인이 2개다. 그럼 해결 방안도 몇 개라는 거예요? 2개여야 한다는 거죠. 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해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거면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본론 1의 가 부분, 본론 1의 가 부분은 어디입니까? 본론 2의 가 부분과 대응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으로 써야겠다. 그쵸? 자, 본론 1의 가는 본론 2의 가고 대응이 되는 거다. 그럼 본론 1의 나는 뭐하고 대응이 될까요? 2의 나하고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빈칸이 어딥니까? 본론 1의 나죠. 그러니까 본론 2의 나로 이 지금 기억 부분을 유추할 수가 있지요. 자, 가정을 배려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해결 방안이라면, 가정과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병행하는 게 되게 어렵다가 원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런 어려움을 나타내는 선택지는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회 검정고시 국어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풀고 나니까 어떤 느낌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살짝이라도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던 분들은 결국 내가 계속 배웠던 부분이 또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느끼실 것 같고, 처음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어떻게 보면 지문 안에서 답을 다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잘 읽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강좌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